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고 사기 결혼이었음을 깨닫고 저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죠.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평범함이 참 큰 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어떤 가족 속에서 자라났는지, 그리고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집안을 꼼꼼하게 챙기셨죠.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라지만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오롯이 엄마가 집에 계셨어요. 물론 나중엔 엄마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셨지만요. 그래도 늘 집안은 정갈했고 가족들은 따뜻했습니다. 첫째였던 저는 자연스럽게 누나이자 언니의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어릴 땐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어린 마음에 꽤 큰 책임감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동생 둘은 유난히 잘 따랐어요.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고 제가 챙기면 고맙다고 해주고 속 썩이는 일도 거의 없었죠. 아버지는 말수가 많진 않으셨지만 늘 믿음직한 분이셨어요. 퇴근 후엔 꼭 식탁에 앉아 우리들 얼굴을 다 보고 나서야 식사를 시작하셨고 매주 토요일엔 직접 장을 보시곤 했죠. 저희 집 장바구니엔 늘 아빠가 골라온 군고구마랑 엄마가 좋아하는 두유, 그리고 저희 남매가 좋아하는 고구마 맛 과자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말 없는 다정함이라고 표현하시곤 했어요. 엄마는 감정 표현이 참 따뜻하신 분이세요. 제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우리 서윤이 참 잘했네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죠. 뭔가 잘못했을 때도 엄하게 혼내기보단 왜 그렇게 됐는지 조곤조곤 얘기 나누며 저를 믿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야 참 큰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서윤이는 책임감이 강한데 오히려 그게 자기를 너무 억누르는 것 같다고요.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퇴근하신 아빠와 함께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꼭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잠깐 내려놔도 돼. 그 말이 어찌나 눈물 나던지요. 그날 저는 엄마 아빠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집에서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식품회사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자취도 시작했죠. 처음엔 외로움도 많고 야근에 지치기도 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자그마한 원룸에서 밥 먹으며 엄마가 보내준 반찬을 꺼내 먹을 때면 마음 한켠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부모님이었어요. 아빠가 입던 낡은 점퍼가 자꾸 눈에 밝혀서 첫 월급을 타자마자 겨울 점퍼를 사드렸죠. 쇼핑백을 열어보시고 이걸 왜 샀어? 아빠 아직 옷 많다니까 하시던 목소리에도 어쩐지 기쁜 감정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에겐 온열 매트를 사드렸는데 그해 겨울부터 지금까지도 매년 꺼내 쓰시며 늘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서윤이가 사준 거 덕분에 겨울이 따뜻해. 제 동생들도 잘 자라줬어요.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육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꼼꼼하고 성실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정말 잘 어울려요. 남동생은 법대를 나와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고요. 셋 다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서로의 길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여동생 결혼식이었어요. 가족 중 첫 결혼이라 모두가 들떠 있었죠. 신혼집 정리하며 제가 가전제품을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했고 남동생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웨딩 영상 편집을 도맡아 했어요. 그렇게 셋이 머리를 맞대고 도와가며 만든 결혼식은 정말 감동이었죠. 무엇보다 제부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듬직하고 사려 깊어서 제 동생이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가 태어났어요. 처음엔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이가 자라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 아이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뽀뽀를 해줄 때 아이를 안고 있던 여동생이 피곤하지만 행복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언니, 나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어요. 물론 결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보면서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알 수 있었죠.
그런데도 전 그런 따뜻한 일상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그런 가족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겠죠. 사랑이 뭔지 배운 곳. 조건 없는 믿음과 응원을 알게 해준 그 울타리 속에서 저는 언제나 제 자리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을 언젠가 제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 평범한 일상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였어요. 바로 야구장입니다. 사실 저는 야구를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맥주 한잔하며 응원하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친구 따라 한 번, 두 번 야구장에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 직장 내 야구 관람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어요. 평소 퇴근 후 집, 회사, 집을 반복하던 저에겐 작은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동호회 첫 모임 날 야구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혹시 서윤 씨 맞으세요? 야구 동호회 신입? 돌아보니 키 크고 말끔하게 생긴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 네. 서윤이에요. 혹시? 저 진우예요. 동호회 총무. 오늘 처음이라 낯설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가 건넨 그 말이 그날 제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동호회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매너 좋고 유머 감각도 있고 누구와도 격없이 어울리는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그 많은 사람들 중 유독 저한테만 유난히 잘 챙겨준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입장할 때 자리 맡아주고 응원 도구도 챙겨주고 날이 더우면 슬쩍 부채를 건네주기도 했죠. 서윤 씨 커피 좋아해요? 제가 아는 집 중에 진짜 괜찮은 곳이 있는데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같이 갈래요? 그렇게 시작된 게 첫 데이트였습니다. 진우는 대기업 본사에서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말 그대로 스펙 좋은 남자였어요. 근데 그런 겉모습보다도 제 마음을 흔든 건 그의 말투와 행동이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정하고 따뜻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진우는 그때 서윤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면서 다 기억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마다 그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어느 날은 퇴근길에 회사 앞에 와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집 앞에 작은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갔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영화, 꽃 취향까지 하나하나 기억해서 맞춰주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스르르 녹아버렸죠. 진우 씨 혹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까지 자주 감동 주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서윤 씨니까요. 서윤 씨가 웃는 걸 보면 괜히 제가 기분 좋아져요. 그 대답 지금 생각하면 참 치명적이었죠. 저는 그렇게 다정한 말들 속에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인으로서 다정한 것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참 잘했어요. 제 친구들을 만났을 땐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분위기를 잘 맞췄고 제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릴 때도 손에 과일 바구니며 건강식품까지 들고 오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서윤이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행동도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빠가 그날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아빠가 말이야, 사람 볼 때 첫인상으로 판단 잘 안 하는데 진우라는 친구 괜찮은 것 같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걱정하시더니 진우가 다녀간 후로는 서윤아,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봐야지 않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진우와 함께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안정감 있어 보였으면 그랬을까 싶었죠. 진우는 저와 함께할 미래를 자주 상상했어요. 어느 날은 데이트하다 말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서윤아, 우리 나중에 둘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책 읽고 커피 마시면서 늙어가는 거 어때?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제가 그토록 꿈꿔온 따뜻한 일상이 바로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교제를 이어갔고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면 되겠다. 사실 저는 사랑이란 게 설렘보다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설레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내가 약해질 때 옆에 든든하게 있어줄 사람은 흔치 않다고요. 그리고 진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주었고 기쁜 일엔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었죠. 진우와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저희는 양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진우의 부모님은 의외로 소탈하고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특히 진우 아버님은 우리 진우가 여자 보는 눈은 참 있는 것 같아 하시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고, 어머님도 서윤 씨 같은 며느리면 참 좋겠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진짜로 행복하다. 결혼 준비도 하나씩 시작했어요. 예식장 예약하고 웨딩 촬영 날짜 잡고 신혼여행지는 하와이로 정했죠. 진우가 하와이 얘기를 꺼내면서 이러더라고요. 하와이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해질녘에 사진도 찍자. 아, 그리고 그 유명한 해변도 가보자. 신혼여행도 소중한 기억이니까 우리 둘만의 일정을 꽉꽉 채우자. 그 말에 저도 덩달아 설레었어요. 뭔가 동화 속의 결말처럼 예쁘고 달달하게만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걸고 진우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 그게 사실인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따뜻하고 든든하던 말들이 사실은 내가 듣고 싶어 하던 말만 골라준 거였다는 걸. 그가 보여준 다정함 뒤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는 걸. 결혼 준비는 다소 고되기도 했지만 진우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즐겁게 느껴졌어요. 웨딩 촬영도 예식장 투어도 신혼집 꾸미기도 마치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저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웠죠. 친구들은 서윤아, 너 진짜 신부 같아. 라며 감탄했고 엄마는 눈가를 훔치며 우리 딸 이렇게 시집가네라고 하셨어요. 식장은 하객들로 가득했고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로 진우가 서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그 사람과 저 단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에 진심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약서를 낭독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진우의 맹세는 너무도 진지했고 모두가 그 장면을 보며 참 잘 어울리는 부부라 속으로 생각했겠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위해 하와이로 떠났어요. 파랗고 끝없는 바다, 붉은 석양이 내려앉은 해변, 그리고 진우와 함께한 매 순간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진우는 여전히 다정했고 웃는 제 얼굴을 사진으로 남기겠다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셔터를 눌렀어요. 서윤아, 널 이렇게 매일 보니까 진짜 결혼하길 잘한 것 같아. 너무 행복해. 그 말에 저는 세상 누구보다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둘이서 만든 도자기 잔으로 커피를 마시며 장난도 치고 벽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까지도 우리 집에 저런 거 걸까? 하며 미래를 그렸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진우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전화를 받고 난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초조함,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억지 웃음이 느껴졌죠. 자기 무슨 일이야? 안 좋은 전화였어? 아, 그냥 회사 쪽에서 착오가 좀 있어서 별일 아니야. 그때는 출장 일정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진우는 예민한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성격인데 그날은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뒤 진우는 제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신혼여행 때 사온 기념품도 드릴 겸 인사도 다시 드리자는 거였죠. 저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시부모님은 처음 뵈었을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감정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르는 남자아이를 안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 보는 아이였고 두 돌이 채 안 된 듯했죠. 아이는 볼살이 통통했고 순한 눈망울을 가진 귀여운 아이였어요. 어머, 어머님. 이 아이 누구예요? 혹시 친척분 아이인가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묻자 시어머니가 잠시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말하셨어요. 예, 우리 진우 아들이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걸까 싶어서 멍한 눈으로 어머님을 바라봤죠. 그런데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우리 진우가 예전에 잠깐 만났던 여자랑 사이에 생긴 애야.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애를 두고 갔어. 어떻게 하겠니? 우리 손주인데. 그 말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 오빠가 아이가 있다고요?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시댁 식구들 전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진우 역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죠. 내가 말하려고 했어. 근데 타이밍을 놓쳤고 어차피 그 여자는 애를 몰래 낳은 거고 나도 몰랐었어. 진우는 그렇게 얼버무리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저는 그 어떤 해명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이게 뭐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라는 생각이 맴돌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진우가 따라 내려오며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했지만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혼자 차로 내려갔어요. 눈물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려던 그 시점에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다니. 더군다나 그 사실을 결혼 전 누구 하나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 저는 아이가 있다는 것보다 그런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저를 속였다는 그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결혼식 사진을 보는데 사진 속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은 진실을 모른 채 행복을 꿈꿨던 서윤이고 지금 나는 철저히 속임을 당한 서윤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제 결혼이 어쩌면 누군가의 연극에 이용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다시는 진우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 진우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시댁에서 통보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경황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사실을 제게 말하지 않은 배신에 너무도 깊이 상처받았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진우는 제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말하려 했어. 근데 널 잃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역겨웠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모를 만큼 제가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진우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얘기하고 싶다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전 진심 어린 사과라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던 걸까요? 시댁에 도착했을 땐 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하신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도 당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했다뇨? 진우도 몰랐어. 그 여자 할인인가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진우 아들이라고 하질 않나, 돈을 요구하질 않나 우리도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속으론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처음엔 우리도 믿지 않았지.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잖니.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우리가 뭘 어쩌겠니? 이미 애는 태어났고 걘 우리 진우 아들이 맞다는데. 그래도 말씀은 하셨어야죠. 결혼 전에 진실은 알고 결정했어야 하잖아요. 저 그런 부분까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숨기고 저랑 결혼까지 하신 건 그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는 마. 너도 결혼했으니 알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는 거야. 그 여자는 그냥 스쳐간 인연이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안 사람들에겐 책임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불쑥 나타난 아이와 그의 엄마 그리고 그 사실을 외면한 시댁. 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진우 오빠, 아이 엄마랑 정말 어떤 사이였어? 정확히 얘기해줘.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구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잠깐 만났던 사이야. 어쩌다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때 내가 좀 외롭고 방황하던 시기였거든. 그 여자 쪽에서 좀 적극적이기도 했고 근데 결혼 생각은 없었어. 애가 생긴 것도 나중에 알았고. 근데 왜 결혼 전에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겁이 났어. 너랑 결혼 못하게 될까 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너잖아.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길어질수록 그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만 더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인물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어느 날 어떤 여성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서윤 씨 맞으시죠? 그녀는 단정한 외모에 다소 지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말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할인이라고 합니다. 진우 씨 아이의 엄마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쿵하고 멈췄어요.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그 아이의 생모. 그녀는 저를 조용한 자리로 데려가더니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이까지 함께요. 저 진우 씨랑 그냥 잠깐 만났던 관계 아니에요. 진우 씨가 먼저 사귀자고 했고 결혼하자고 한 사람도 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더니 몇 개의 문자와 사진을 보여줬어요. 둘이 함께 찍은 여행사진, 서로 주고받은 사랑에 보고 싶어가 담긴 메시지들. 그리고 진우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할인아, 우리 조금만 참자. 엄마가 지금 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랑 결혼하고 싶어.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부모님께도 기다리자고 했죠. 그런데 제가 임신 7개월 되었을 때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급이 안 맞는다고요. 제가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도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끝까지 잔인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여자 이하린 씨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저만이 아니었어요. 하린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서윤 씨도 피해자세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앉아 진우가 저에게 했던 수많은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널 진심으로 사랑해. 우리 미래엔 늘 네가 있어. 서윤아, 나만 믿어. 그 말들 사이사이에 묻어있던 거짓과 연기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한 아이의 엄마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게조차도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을 믿고 모든 걸 걸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저 자신을 지킬 차례니까요. 그날 밤 하린 씨는 제게 증거 자료들을 건넸습니다. 남편 진우가 결혼까지 약속하며 그녀에게 보낸 문자들, 그리고 혼인신고는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던 장문의 메시지. 나아가 통화 녹음 파일까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진우가 하린 씨에게 아기는 내가 책임질게. 넌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우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가 하린 씨에게 직접 송금한 1,000만 원 입금 내역도 있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자료들을 확인한 순간 제 안의 분노가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진실을 짓밟고 감췄고 심지어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제 손을 잡고 결혼식장까지 함께 걸어갔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시댁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어머, 서윤아. 웬일이니?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왔어요. 정리하라요. 말을 끝내자마자 저는 꺼내온 서류철을 식탁 위에 툭 올려놨습니다. 그 안엔 하린 씨가 넘겨준 문자 캡처, 녹취록 요약본, 그리고 송금 영수증이 담겨 있었죠. 이게 뭔지 어머님은 잘 아시겠죠?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서류를 펼치려다 말고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 여자한테 받은 거니? 네. 하린 씨한테 직접 받았어요. 어머님이 애초에 그 여자라고 부르시는 그분께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진우 아버지를 부르러 방으로 들어갔고 곧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은 듯 무거운 얼굴이었어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사람 하나를 속였으면요. 그 책임도 합심해서 지셔야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는 울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겪은 모든 모욕과 상처,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서 나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아들이 자식을 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기셨고 그 아이 엄마에게는 돈 몇 푼 던져주고 입을 막으려 하셨죠. 근데 그 돈으로 인생이 무너진 건 저였어요. 결혼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저는 누군가의 거짓말을 믿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서윤아. 우리가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아니요, 신중이 아니고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최소한 선택권은 주셨어야죠. 전 선택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겁니다. 진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근데 할인이랑은 정말 끝난 사이였고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진심이요? 제가 코웃음을 치며 다시 서류철을 꺼내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할인아, 엄마는 좀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애기는 내가 꼭 책임질게. 진짜야. 진우의 목소리가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땐 너무 겁이 났어. 어떻게든 내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랬어. 잘못했어. 정말.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용서해다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것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기뻤어.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거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예전처럼. 예전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든 건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 전 돌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할인 씨에게 정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세요. 지금까지 그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해왔으니까요. 얼마 정도면 되겠니? 그건 변호사 통해서 협의하시죠. 적어도 지금처럼 1,000만 원 던지고 잊어라 같은 식은 안 통할 겁니다. 진우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진실은요, 감춰지지 않아요. 숨긴다는 건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날 이후 시댁은 결국 할인 씨에게 위자료 1억 원과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식 합의서까지 작성했고요. 처음엔 반발도 있었지만 제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자 결국 물러섰습니다. 할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가 이렇게 나서주지 않았으면 전 아직도 그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우린 둘 다 피해자였고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느꼈어요. 복수란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정당한 방식으로 거짓에 맞서 싸우고 상처 입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진우와 그 가족들은 할인 씨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며 그 문제를 정리했다고 여겼나 봅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아무 일 없던 듯 제가 다시 며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 시작은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우리 다 정리됐어. 그 여자도 애 데려갔고 우리가 위자료도 줬잖니. 그러니까 이제 너도 다시 진우랑 시작해보자.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아이도 같이 안 살기로 했으니까 너만 마음 돌리면 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게 하시는 말씀 맞으세요? 네가 그토록 요구한 조건 다 들어줬잖아. 위자료도 무려 1억 원이나 줬는데 더 이상 뭐가 문제야?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단호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진우 오빠한테 속아서 결혼 준비하고 속아서 신혼여행 다녀왔고 속아서 가족과 지인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의 몇 개월을 아니 제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를 진우와 부모님들이 훔쳐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조금 어이없다는 듯한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변호사 통해 소장 받으실 거예요.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할 겁니다. 뭐? 제가 겪은 고통,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겪으신 수치심, 결혼식 준비에 쓴 비용 모두 포함해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한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을 유도했다면 이건 사기 결혼입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발생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벌을 받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혼자 상처받고 혼자 울고 혼자 뒤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소장이 접수되었고 법적으로 진우와 그의 가족들은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단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걸려오자 결국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랍게도 사정조였습니다. 서윤아, 제발 소송까지는 가지 말자.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건 알겠어. 그치만 네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진우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잖니.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진우 사회생활 걱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무섭다고요? 전요, 어머님. 사람이 무섭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집에서 겪었습니다. 저한테 온갖 다정한 말로 다가와 놓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숨긴 채 결혼식 올리고 제 인생 한가운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제 인생을 더 이상 망치지 않도록 제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보상했잖니? 보상이요? 그건 하린 씨에 대한 보상이고 저에 대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속아서 낭비한 시간, 결혼식 준비하면서 쓴 비용, 부모님 체면, 그리고 제 감정까지 다 포함해서 갚으셔야죠. 이게 바로 사기 결혼의 대가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고 그것이 저와 그 가족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모두 연락을 끊었고 그들 역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그 방식이 저에게는 훨씬 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 조용히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또 웃으며 다가갔겠죠. 하지만 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제가 겪은 그 모든 고통을 덮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혼자였으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저를 지키기 시작한 순간 저 자신이 가장 강력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법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로 알게 되었어요. 사람을 믿는 것과 무턱대고 기대는 것은 다르다는 걸.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기려면 그 사람의 진실된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절대 나 자신을 버리면 안 된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믿어요. 이제 진짜 제 이야기를 써 내려갈 차례입니다. 그렇게 모든 정리가 끝난 후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엄마 하린 씨였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 사람 역시 저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마음 한편이 자꾸 쓰여서 쉽게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가 꾹꾹 눌러 참으며 했던 이야기, 눈시울을 붉히며 꺼냈던 말들, 그리고 애써 웃던 표정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하린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저랑 밥 한 끼 하실래요? 저도 인사드릴 게 있어요. 얼마 후 서울 시내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한식당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하린 씨는 아이를 엄마께 맡기고 잠깐 짬을 낸 거라고 했어요. 여전히 얼굴엔 피곤함이 배어 있었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레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함께 먹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 참 편안했습니다. 말없이 숟가락을 뜨는 동안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야요. 하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윤 씨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진우네 집 문 앞에서 애 안고 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감사해요.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고 덕분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 우리 둘 다를 철저하게 이용했어요. 전 결혼할 줄 알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하루아침에 필요 없는 사람 취급당했고 서윤 씨는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서야 진실을 들었죠. 근데 하린 씨, 전 오히려 제가 덜 아프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큰 피해자는 하린 씨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의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늘 피해자인 척하고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남자한테 의존하다가 버림받은 거라고, 다 제 탓이라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린 씨는 누구보다 용감했어요. 그렇게 버림받고도 아이 낳고 키워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낸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물을 마시더니 갑자기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끔은 내가 좋은 엄마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선택 하나 때문에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된 거잖아요. 애가 아플 때마다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하린 씨는요, 이미 좋은 엄마예요. 세상 누구보다 아이를 위해 싸웠고 지켜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엄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봤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그녀와 나눈 이야기 중 잊히지 않는 말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건 서윤 씨 때문이었어요. 제가 당한 일이 억울한 것도 있지만 서윤 씨가 그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나까지 당했는데 또 다른 여자가 당하는 건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상처 때문에 서로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날의 식사는 그냥 밥을 함께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처 입은 두 여자가 서로를 어루만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이 문제든 생활이든 진짜 도움되고 싶어요. 하린 씨는 눈가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서윤 씨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너무 힘드셨잖아요. 우린 그렇게 손을 꼭 잡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한결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혼자일 땐 약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땐 정말 강해져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상처가 반드시 불행만을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상처는 때론 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진짜 힘이 되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판단하곤 하죠. 말투가 부드럽고 태도가 친절하고 성실해 보이면 왠지 믿음이 가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저도 그랬어요. 진우는 언제나 다정했고 친절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께도 싹싹하고 친구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죠. 말하자면 누가 봐도 완벽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았고 더 깊이 믿게 됐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가면을 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정체를 드러낸다는 걸요. 진우의 말 한마디, 시어머니의 다정한 손길, 시아버지의 푸근한 웃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진실을 숨기기 위한 포장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안에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계산된 침묵이 가득했죠. 결혼 전 그 중요한 사실 진우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고 있었으면서도 숨겼고 돈으로 해결하려 했고 상황이 터지고 나서야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악한 건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양심을 팔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때라는 걸요.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실수했고 사람을 너무 믿었고 사랑이 모든 걸 감싸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누군가를 속이지는 않았고 제 감정에 진심이었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진우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고 정당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린 씨 역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으며 아이와 함께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늦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로 복귀하고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했어요. 부모님과의 대화도 더 자주 하게 되었고 주말이면 좋아하던 전시회나 도서관을 다니며 예전의 평범한 삶을 되찾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았죠. 무너진 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거짓된 관계뿐이었다는 걸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저를 믿어주는 가족과 친구들 덕분입니다. 결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제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건 아니니까요. 실패한 건 결혼, 성공한 건 진실을 찾아낸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이 검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반드시 길러야 해요. 외모나 스펙, 말투나 매너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태도와 상대의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봐야 한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눈을 가지고 제 삶의 경계를 단단히 지켜나가려 해요. 누군가는 묻더라고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진우를 안 만났을 것 같냐고요.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만났을 거예요. 대신 끝까지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후회 없이 정리했겠죠. 지금 제 삶은 아주 평범합니다. 아침엔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지하철에 몸을 싣고 일하고 밥 먹고 집에 돌아와 조용한 음악을 틀고 책을 읽어요. 그 어떤 화려함도 없지만 이 평범함이야말로 제겐 가장 큰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관계도 내 자신보다 소중하진 않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다음 장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제게 상처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남깁니다. 나를 속이기 위해 애쓴 만큼 나는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지킬 겁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단단해진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거짓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잘못에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